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지점에 오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어두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두고 투자했는데 예상 외 실적,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겠다. 그냥 완만한 뭐 이런 느낌. 그냥 생각이긴 한데요. 네. 2000년도 초반에 네. 그때 금리가 보니까 계속 그 당시에 금리를 계속 올려서 한 5.5%까지 올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도 하고 한 1, 2년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주가로 봤을 때 횡보하는 네네. 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의 국면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설명드려 보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2000년 초반은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IT 버블이었죠. 예, 버블이 있었고요. 그 IT 버블과 주가의 관계를 잠깐 가감하고 해석을 네. 하시는 네. 게 좀 좋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2000년대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고물가에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년은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인상하는 거였고요. 그때는 경기 침체였다가 경기가 이제 회복되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죠.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또 돌아가 보면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금융위기 왔었고 네. 2015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15년 12월부터 미국 기준입니다. 15년 12월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에 3번, 18년에 4번, 9번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미국 기준으로 9번 금리 인상하는 내내 베이비 스텝만 했어요. 그렇죠. 9번에 걸쳐서. 그렇죠. 예. 그때는 물가가 숙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이 있었고, 그거 충격 이겨내려고 지금 그 2020년처럼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네 하면서 금리를 점차 정상화. 그러니까 금리 정상화한 거죠, 그때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1년 7월부터는 네. 금리 인상을 했던 게 베이비 스텝으로 2번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금리 정상화의 개념이지 인플레이션 잡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그 물가 잡겠다고 자이언트 빅스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물가가 일단은 계속 안 잡힐 걸로 아까 예측하셨는데, 물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물가 정점론이라는 단어처럼 정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진작부터. 그러나 각 국가가 목표하는 목표 물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목표 물가가 2%고 미국도 2%예요. 근데 신흥개도국들은 목표 물가 자체가 높아요. 그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23년 내에는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취지는 그 목표 물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죄송하지만 피봇을 이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봇을 뭐 몇 가지 이변이 있어요. 그 이변이 없는 한 피봇을 기대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2월 금리 예측을 또 해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지금으로서는 저도 빅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에 빅스텝으로 전환하는 그 기점이 12월이냐 아니면 23년 초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 빅스텝으로 가는 거는 거의 예견되어 있다시피 그렇죠. 하면 됩니다. 네. 원래 금리 인상 속도를 점차 조절해 나가다가 정점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 속도도 점점 이렇게 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금리는 어쨌든 정점에 다다를 때 빅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다가 거기서 쭉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부상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12월에 무게를 두는 것은 지난 CPI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점 확실히 찍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한 10가지 됩니다. 잠깐 빨리 해석으로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일단 CPI의 흐름이 네. 9.1을 찍고 9.1, 8.5, 8.3, 8.2, 7.7. 그러니까 8.5, 8.3, 8.2는 이 CPI의 하락 속도가 둔화되다가
갑자기 가팔라졌죠. 그렇네. 8점에서 7.7. 예. 이것은 굉장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숫자고요. 첫 번째. 실제 전 CPI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치보다도 낮았다. 그죠? 기대치보다도 낮았고 7.9, 8.0이었는데 7.2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죠. 근원 물가 상승률도 같이 잡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근원 물가 상승률 말고 나머지 이 우리 CPI 계산할 때 우리 한국도요. 460가지 정도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해요. 네. 그러니까 부문별로 나누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전 부문이 다 같이 하향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죠. 네.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그 직전에 발표됐지만 아주 안정화됐다. 2%대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는 흐름인 거야. 그 정점론에 확실한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11월 초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그 CPI를 받아들기 전 단계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데이터에 기초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드디어 나온 거죠. 그때 패드 워치도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냥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거의 비등비등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CPI가 발표되자마자 한 10분 있다가 제가 딱 클릭했었거든요. 업데이트를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빅스텝에 80% 정도의 무게를 두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 CPI 결과가 결국은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역. 왜냐하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 거니까. 그러나 아직도 7%대의 유례없는 고물가가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금리 인상 속도만 조절하는 거죠. 예, 여전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미국은 또 그렇다 치고 세계 각국이 또 금리 인상 움직임은 또 어떤지. 세계 각국은요. 네. 조금 추격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쇼트트랙 한다고 생각하시면 미국이 먼저 달려갔고요. 그 격차를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 가장 대표적으로 추격전을 벌인 게 2위, 3위의 싸움인 거죠. 거의 영국과 유로존, ECB에서의 의사결정. 네. 아직도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 근데 추격전을 보인 이유는 미국이 한 발 더 먼저 높은 물가를 경험했어요. 9.1%를. 그리고 나서 두어 달 후에 영국과 유로존이 높은 물가 성적표를 받아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에너지발 전반에 걸친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가를 잡으려면 또 뭐 해야 될까요? 결제 통화가 달러니까 강달러를 막아야 되죠. 결국 이제 물가 잡기 위해 필요한 액션들, 그런 것들, 그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뒤늦게 이렇게 움직인 것이 있고, 그러나 그 격차를 거의 좁혀나가듯이 움직이는 모습.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유로존이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뒤늦게 그 높은 물가를 만난 거고,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12월을 준비하잖아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죠. 유럽의 겨울은 사실 더 춥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에너지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천연가스를 100% 러시아에 의존하던 그런 나라들, 에너지 공급이 끊기니까 굉장히 힘들고 추운 혹독한 시점을 만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이 더 지금 급한 상황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를 선택하다가 이례적인 물가, 이례적인 금리. 그래서 이들이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거죠. 그게 23년의 모습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의 높은 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그런 현상이 23년에 이들 나라들부터 당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추격전을 벌인다.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한 5월 정도부터 22년 하반기에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강달러 기조도 이제 꺾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아직 꺾이는 거죠. 네. 10월, 11월에 꺾이는 거죠. 끝자락에 마지막 분기에 꺾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꺾이는 이유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에요.
미국의 조절론이고 네. 다른 나라의 추격전이에요.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화와 나머지 6개 기축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6개 기축통화하면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유로존 유로화, 또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통화와 미국과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름 추격을 벌이고 미국은 조절론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먼저 동요시키면서 달러 투자에서 자금을 빼는 거죠. 항상 자금을 빼면서 거기에서 시장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그냥 현금성 우리 투자 그냥 하지 말고 저축하자. 돈이 그렇게 이동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의 저점과 환율의 원달러 환율의 고점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10월 11월에 형성된다. 그게 이제 안정화되고 주가는 이제 살짝 반등하고 환율도 살짝 하향 안정화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었던 거죠. 결국은 선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선반영인 거죠.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니까 네.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전에 선반영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금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상당히 희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안 깨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23년 실물 경제가 계속 경기 침체 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주가는 반등은 하지만 자 이제 드디어 실물 경제랑 주가를 이제 연동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두울 거라는 거죠. 근데 20년, 21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투자하는 방식이 장기 투자하고 드림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보다는 그 드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누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것에 더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지점에 오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어두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두고 투자했는데 예상 외 실적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어렵겠다. 그냥 완만한 뭐 이런 느낌 이 환율과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요즘은 하여튼 좀 더 스마트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선반영 다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2021년에 22년은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가 온다.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주식하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그렇게 했던 맞아요. 거죠. 예. 다만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그렇죠. 아마도. 왜냐면 그동안 투자했던 관습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항상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시장이 그렇죠. 긍정적인 계속 갈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올라가죠. 하시는 거고. 그렇죠. 떨어졌으면 다시 그 고점으로 돌아올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전고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전고점의 시대적 국면을 이해해 보면 그 전고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22년하고 그 전에 2020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삼성전자도 거의 10만 전자 바라본다 할 때, 그게 2020년인데,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주가가 고점을 찍은 거죠. 모든 종목이. 그리고는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쭉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년 지금 10월, 11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국면 자체는 제로금리와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거의 끝나네요. 그죠? 그럼요. 완화의 시대일 때 10만 전자, 긴축의 시대일 때 5만 전자. 5만 전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규명을 하고 그 주가를 맞아요. 판단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것은 가만히 버려버리고 10만 전자 언젠간 가겠지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